서울의 이태원 거리 새벽 3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에 넌사인이 흐릿하게 깜빡이며 젖은 아스팔트 위로 빛을 흘렸다. 한성인 한성인는의 간판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비에 젖어 색이 바랬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지은에게 이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이태원의 소란스러운 밤 속에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지은은 카운터에서 마지막 손님의 체크인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커피잔을 쥐고 있었고 젖은 운동화는 바닥에 끈적한 소리를 냈다. 교대 시간이 끝난 지 30분이 지났지만 매니저인 김 씨가 또다시 늦게 나타날 것이 뻔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거리를 휩쓸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흐릿한 그림자가 보였다. 누군가가 길가에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비에 젖은 고급 코트를 입은 남자였다. 그의 신발은 이미 웅덩이에 잠겨 있었고 그는 비를 맞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은은 순간 망설였다. 이태원에서 새벽에 혼자 있는 건 위험한 일이었다. 특히 저렇게 비싼 옷을 입고 있다면 더더욱. 하지만 남자가 갑자기 앞으로 쓰러지며 얼굴을 아스팔트에 쳐박았다.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카운터를 뛰어넘어 문을 열고 비 속으로 달려갔다. 아저씨, 괜찮아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는 50대쯤으로 보였고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과 값비싼 시계가 눈에 띄었다. 그의 지갑이 옆에 떨어져 있었다. 지은은 그것을 주워 들었다. 이름이 적힌 명함이 눈에 들어왔다. 강준호 JNK 그룹 회장. 강준호. 지은은 눈을 깜빡였다. JNK 그룹은 서울의 부동산과 호텔 업계에서 거물로 알려진 기업이었다.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이런 꼴로 길 건너에서 두 남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후드를 쓴 그들은 느릿느릿 걸어왔지만 그들의 눈빛은 탐욕스러웠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굽혀 남자의 팔을 잡았다. 안 돼. 오늘은 안 돼.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를 일으켰다. 놀라울 정도로 힘이 났다. 강준호는 신음하며 약간의 도움을 주었고 지은은 그를 한성인의 뒷문으로 끌고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두 남자가 인도에 도착했다. 지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호텔 안 세탁실 옆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였다. 지은은 강준호를 벤치에 앉혔다. 그의 숨결은 위스키 냄새로 무거웠다. 그녀는 그의 지갑을 뒤져 신분증을 확인했다. 명함은 금색 테두리로 장식되어 있었다. 정말 그 강준호 맞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태호지은은 프론트 데스크로 소리쳤다. 태호 늘 졸린 눈으로 카운터를 지키는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이 사람 신분증 확인해줘. 태호는 신분증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세상에 진짜야. JNK의 그 사람 맞아. 지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택시를 불렀다. 여기서 자으면 안 돼. 그리고 취한 사람 카드 훔치는 이상한 기사한테 맡길 수도 없어. 15분 후 택시가 도착했다. 지은은 자신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운전사에게 쥐어주었다. 요금 청구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 데려다 주세요. 상태가 안 좋아요. 운전사는 눈썹을 치켰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강준호를 뒷좌석에 태웠다. 그가 몸을 기대자 그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안전벨트를 채우며 그가 중얼거렸다. 너 좋은 사람이야. 잊지 마. 너 같은 사람이 중요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닫고 택시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빨간 후미등이 멀어졌다. 호텔 안으로 돌아온 지은은 잠시 멈춰섰다. 젖은 후드티가 어깨에 달라붙었고 신발은 물에 젖어 찰박거렸다. 시계는
새벽 3시 50분을 가리켰다. 또 한 번의 한성인에서의 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그녀는 직원 라커로 걸어가 젖은 옷을 벗으며 생각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도운 걸까? 본능 아니면 세상이 또 한 사람을 버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걸까? 밖에서는 폭풍이 잦아들고 있었다. 이태원의 빌딩들 위로 새벽의 첫 빛이 하늘을 가르며 조용히 꾸준히 멈출 수 없이 떠올랐다. 지은은 라커 문을 닫고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젖은 후드티를 쥐고 있었고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태원에서 이런 일은 드물지 않았다. 술에 취한 사람들 길에서 비틀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그림자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강준호는 그냥 취객이 아니었다. 그는 이 도시에 이름을 떨치는 거물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상태로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카운터로 돌아갔다. 태호는 이미 커피를 새로 내리고 있었다. 진짜 대단했어, 지은. 태호가 말했다. 저라면 그냥 미 불렀을 거예요. 그럼 아저씨가 더 곤란해졌을 거야. 지은은 툭 던지듯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태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은은 카운터 위에 놓인 강준호의 명함을 다시 보았다. 금색 테두리가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반짝였다. JNK 그룹. 그녀는 그 이름이 주는 무게를 느꼈다. 이태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명함을 지갑에 넣고 카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그 두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강준호를 노린 걸까? 그리고 그녀가 그를 도운 게 정말로 옳은 선택이었을까?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다. 거리는 이제 텅 비어 있었다. 두 남자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넌사인만이 고독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가웠다. 태호가 갑자기 말했다. 지은, 혹시 저 사람 우리 호텔에 돈이라도 떨어뜨리고 갔으면 좋겠네. 지은은 피식 웃었다. 그럼 김씨가 다 챙길걸. 김씨 그들의 매니저. 늘 늦게 나타나고 돈 계산이 맞지 않을 때마다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 지은은 김씨를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한성인은 그녀에게 소중한 곳이었지만 그곳을 운영하는 방식은 늘 그녀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새벽 4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교대 시간이 끝난 지 1시간이 훌쩍 지났다. 김씨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지은은 태호에게 말했다. 너 먼저 가. 내가 마무리할게.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다. 내일 보자, 영웅. 그는 농담처럼 말하며 문을 나섰다. 지은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카운터를 닦으며 방금 전의 일을 되새겼다. 강준호의 얼굴, 그의 무거운 몸, 그리고 그 탐욕스러운 눈빛의 두 남자. 그녀는 문득 자신이 방금 뭔가 큰일에 휘말린 건 아닌지 생각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냥 취한 사람 도운 거야. 그게 다야. 그녀는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건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지은은 창문을 잠갔다. 비는 이제 잦아들고 있었다. 거리는 고요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라커로 돌아갔다. 젖은 후드티를 벗으며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피곤한 눈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어딘가 단단해 보이는 표정.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그냥 하루였어. 하지만 그 말은 그녀 자신을 완전히 설득하지 못했다.
한성 이내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온 지은은 차가운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다. 비 냄새와 아스팔트 냄새가 뒤섞인 이태원의 새벽은 늘 그녀에게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강준호가 쓰러졌던 곳을 바라보았다. 웅덩이는 아직 그대로였고 그의 지갑이 떨어져 있던 자리는 비에 젖어 반짝였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고쳐매고 골목길을 걸어갔다. 발소리가 젖은 거리에 메아리 쳤다. 한성인의 간판은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 뒤로 떠오르는 빛은 그녀에게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다. 지은은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다. 오늘 밤은 그냥 지나가는 밤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걸 알았다. 그리고 그 느낌은 그녀를 두렵게 하면서도 동시에 설레게 했다. 이태원의 거리는 고요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가 방금 한 선택이 그녀의 삶을 그리고 어쩌면 이태원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지은은 집으로 향하는 마지막 골목을 돌며 미소를 지었다. 비록 피곤에 절은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었다. 한성인 이태원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성인의 로비는 낮에도 어두컴컴했다. 오래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며 빛을 뿌렸지만 그 빛은 낡은 카펫과 먼지 쌓인 벽에 흡수되었다. 이태원의 소란스러운 거리와는 달리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지은은 카운터 뒤에서 예약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운 커피잔을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지난주 그 비오던 밤의 기억으로 가득했다. 강준호, J&K 그룹의 회장, 그리고 그녀가 그를 아스팔트에서 끌어올린 순간.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태호는 프론트 데스크 옆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지은 아직도 그 아저씨 생각해 지은은 고개를 들지 않고 장부를 넘겼다. 아니야. 그냥 바빠. 태호는 피식 웃었다. 바빠. 이 호텔의 손님이라고는 고양이 한 마리도 없는데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로비를 가리켰다. 지은은 눈을 흐기며 말했다. 그럼 너도 좀 도와. 태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태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한성인은 손님이 드물었다. 이태원의 번화가 한복판에 위치했지만 낡은 시설과 형편없는 관리 덕분에 대부분의 손님은 근처의 세련된 호텔로 발길을 돌렸다. 지은은 이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지만 매니저 김 씨의 무책임한 태도와 끊임없는 비용 절감 때문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장부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태원의 거리는 낮에도 생기로 가득했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외국인 관광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길거리 음식점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 하지만 한성인은 그 모든 활기에서 동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까? 그때 로비 문 위의 종이 날카롭게 울렸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키가 크고 완벽하게 맞춘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은 이태원의 평범한 거리와 어울리지 않았다. 지은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 남자는 강준호였다. 지난주 비에 젖어 쓰러졌던 그 남자. 하지만 지금 그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취기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그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로비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태호조차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근처에서 청소하던 수진 호텔의 유일한 주방장이자 지은의 오랜 친구도 빗자루를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강준호는 카운터로 다가가며 미소를 지었다. 지은 씨 맞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은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강준호는 가볍게 웃었다. 그날 밤 제 명함을 봤을 테니까요. 지은의 뺨이 살짝 달아올랐다. 그녀는 그날 밤 그의 지갑을 뒤진 걸 떠올리며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강준호는 개의치 않는 듯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얇은 서류철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렸다. 지난주에 당신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죠. 지은은 서류철을 내려다보았다. 그냥 누구나 했을 일이에요.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강준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아니요. 누구나 하지는 않아요. 특히 이태원 한복판에서 새벽 3시에.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은은 눈썹을 치켰다. 뭔가요? 강준호는 서류철을 가리켰다. 이 호텔, 한성인, 이제 당신 거예요. 로비에 정적이 흘렀다. 태호의 입이 벌어졌고 수진은 빗자루를 떨어뜨렸다. 지은은 순간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강준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한성인의 소유권을 당신에게 이전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여기 있고 제 변호사가 세부 사항을 설명할 겁니다. 지은은 서류철을 손으로 만지며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무슨 농담이죠? 왜 저한테 이런 걸... 강준호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농담이 아닙니다. 당신은 저를 구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곳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덧붙였다. 저는 이 호텔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지은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카운터를 짚으며 숨을 골랐다. 저는 그냥 웨이트리스예요. 호텔을 운영할 줄 모릅니다. 강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가진 건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서류철을 가볍게 두드렸다.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제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를 나갔다. 문 위의 종이 다시 울렸고 그는 이태원의 거리로 사라졌다. 로비는 다시 고요해졌다. 태호가 먼저 입을 뗐다. 지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지은은 서류철을 내려다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서류철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수진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야, 이게 진짜야. 호텔을 준다고.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이게 말이 돼. 수진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말이 안 되니까 진짜지. 이런 건 드라마에서도 안 나와. 태호는 카운터로 다가가 서류철을 힐끔 보았다. 진짜 서류 같아. 이거 엄청난 거 아니야. 지은은 서류철을 열어보았다. 첫 페이지에는 한성인의 소유권 이전 계약서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 최지은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수진은 팔짱을 끼며 말했다. 갑작스럽긴. 너 그날 밤 그 아저씨 안 도왔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서류 들여다보고 있겠어. 이건 운명이야, 지은. 지은은 웃음이 나왔다. 수진은 늘 과장된 표현을 좋아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말이 전혀 터무니없게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덮고 카운터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호텔을 소유하다니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어머니를 돕기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이태원에서 일 시작한 평범한 20대였다. 호텔 경영 그녀는 그런 걸 배운 적도 꿈꾼 적도 없었다. 하지만 서류철의 무게는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날 오후 지은은 점심시간에 수진과 함께 호텔 뒤편의 작은 직원 휴게실에서 밥을 먹었다. 수진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너 진짜 할 거지?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할걸. 지은은 젓가락으로 밥을 뒤적이며 말했다. 내가 뭘 어쩌겠어. 이 호텔 망해가는 거 알잖아. 손님도 없고 김 씨는 돈만 빼돌리고. 수진은 눈을 굴리며 말했다. 그럼 네가 바꾸면 되지. 김 씨 같은 사람은 쫓아내고 우리 같이 새로 시작하자. 지은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진지했다. 수진은 지은이 이태원에서 만난 첫 친구였다. 5년 전 지은이 한성인에서 처음 일 시작했을 때 수진은 이미 주방에서 칼을 휘두르며 호텔의 유일한 메뉴인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늘 낙천적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지은은 수진의 말에 힘이 나는 걸 느꼈다. 너 진짜 낙관적이야. 지은이 말했다. 수진은 씩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너처럼 걱정만 하면 우리 둘 다 여기서 썩었지. 그때 태호가 휴게실 문을 벌컥 열었다. 지은 김씨 왔어. 또 잔소리 시작했어. 지은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씨, 그들의 매니저. 그는 50대 후반의 남자로 늘 싸구려 담배 냄새를 풍기며 호텔을 돌아다녔다. 그의 관리 방식은 간단했다. 비용을 줄이고 손님 불만은 무시하고 직원들에게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 지은은 카운터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강준호가 이 호텔을 왜 나한테 준 걸까? 이곳은 망해가는 곳인데. 김 씨는 카운터 뒤에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늘 그렇듯 찌푸려져 있었다. 지은 지난주 예약 기록 왜 이렇게 엉망이야?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정리했어요. 손님이 적어서 기록도 별로 없어요. 김 씨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손님이 적은 게 너 때문은 아니겠지. 요즘 젊은 애들은 일 제대로 안 해. 지은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김 씨는 늘 이런 식이었다. 그는 직원들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호텔의 문제는 외면했다. 그녀는 문득 강준호의 서류철을 떠올렸다. 만약 이 호텔이 정말로 그녀의 것이라면 김 씨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그녀를 설레게 하면서도 두렵게 만들었다. 퇴근 시간 지은은 서류철을 가방에 넣고 한성인을 나섰다. 이태원의 거리는 저녁이 되면서 더 활기를 띠었다. 클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길거리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불빛으로 반짝이는 간판들. 지은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 홀로 걸었다. 그녀의 아파트는 이태원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낡은 원룸이었다. 월세는 그녀의 월급 절반을 잡아먹었지만 이태원에서 일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서류철을 꺼내 책상에 놓았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서류를 펼쳤다. 소유권 이전,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그리고 강준호의 변호사 연락처가 적힌 메모. 모든 게 진짜였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변호사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차분한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 최지은 씨 강준호 회장님의 변호사 이현주입니다. 지은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네, 서류 받았어요. 이게 정말로 진짜인가요? 이현주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네, 진짜입니다. 회장님께서 한성인을 지은 씨 명의로 이전하셨습니다.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신 거죠? 이현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지은 씨가 이 호텔을 살려낼 사람이라고 믿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보여준 행동이 그 믿음의 근거였죠. 지은은 전화를 끊고 서류철을 덮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태원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그녀의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이건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책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한성인으로 출근하며 결심했다. 이 호텔의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강준호가 왜 이곳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왜 그녀에게 맡긴 건지. 그녀는 카운터에 서류철을 내려놓고 장부를 다시 펼쳤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히 예약 기록을 정리하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호텔의 재정기록 송장, 그리고 김 씨가 관리하던 모든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다. 몇 시간 뒤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성진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매달 수백만 원의 청구서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회사의 주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P.O. 박스였다. 지은은 눈을 좁혔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수진이 점심시간에 카운터로 다가왔다. 왜 이렇게 진지해? 또 무슨 일? 지은은 송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거 봐. 이 회사 실제로 있는 것 같지 않아. 수진은 송장을 훑어보며 눈썹을 치켰다. 김 씨가 늘 이런 거 처리했잖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해.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닐 거야. 그날 밤 지은은 호텔 사무실에 남아 송장과 장부를 하나씩 대조했다. 성진 솔루션 외에도 몇 개의 의심스러운 회사가 눈에 띄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다. 소액 청구, 모호한 서비스 내용,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연락처. 그녀는 노트에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부실 경영이 아니었다. 누군가 이 호텔을 이용해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태호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아직도 안 갔어. 뭐해? 지은은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태호 김 씨가 이상한 사람들 만난 적 있어. 태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가끔 밤늦게 어떤 남자랑 사무실에서 얘기했어. 정장 입은 사람. 김 씨가 투자자라고 했는데 좀 무서운 분위기였어.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사람 이름 들은 적 있어.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김 씨가 그 사람 앞에선 쩔쩔매더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고마워. 태호가 나가고 지은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사무실의 낡은 파일 캐비닛을 열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 더미가 있었다. 그녀는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다. 몇 시간 뒤 그녀는 또 다른 단서를 찾았다. 이동희연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그는 성진 솔루션의 대리인으로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었다. 지은은 그 이름을 노트에 적었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이 이름이 그녀를 얼마나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일지.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단지 진실을 찾고 싶을 뿐이었다. 한성인의 어두운 사무실에서 그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태원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그녀에게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전이었고 가능성이었으며 어쩌면 그녀의 운명이었다.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 호텔은 이제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걸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한성인의 사무실은 밤이 되면 더 어두워졌다. 낡은 형광등이 천장에서 깜빡이며 책상 위의 서류 더미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은은 오래된 파일 캐비닛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성진 솔루션이라는 이름이 적힌 송장이 들려 있었고, 눈은 그 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이동현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는 호텔의 모든 재정 기록을 뒤졌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단순한 부실 경영이 아니었다. 누군가 한성인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지은은 노트에 또 하나의 단서를 적었다. 이동현, 성진 솔루션, 나이트스타 컨설팅 동해, 로지스틱스. 이 세 회사는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매달 소액 청구 모호한 서비스 내용,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주소.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책상에 놓인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태원의 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창밖으로 클럽의 베이스 드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지은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호텔은 그녀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덮고 사무실 문을 잠갔다. 복도를 걸으며 로비로 나왔다. 태호는 이미 퇴근했고 수진만 주방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지은은 주방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수진 아직도 안 갔어. 수진은 고개를 들며 씩 웃었다. 너야말로 뭘 그렇게 붙잡고 있어. 또 서류 뒤지는 거지. 지은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뭔가 이상해. 이 호텔 그냥 망한 게 아니야. 수진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다가왔다. 그럼 뭐야, 김씨가 돈 훔쳤다는 거야.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냥 훔친 게 아니야. 이건 계획적이었어. 그녀는 수진에게 성진 솔루션의 송장을 보여주었다. 수진은 송장을 훑어보며 눈썹을 치켰다. 이 회사 진짜 같지 않네. 주소가 뭐야? 이게 피오박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이동현이라는 사람, 다른 회사들에도 계속 이름이 나와. 수진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지은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거 파헤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만날 수도 있어.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이미 만났어. 그날 밤 강준호 아저씨 뒤쫓던 그 남자들 기억나.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야, 진짜 조심해. 이태원에서 그런 사람들 그냥 동네 양아치가 아니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그녀는 이 호텔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강준호가 그녀에게 이곳을 맡긴 이유가 무엇이든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호텔로 출근하며 스마트폰으로 이동현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동명이인의 프로필 몇 개와 무관한 기사들 뿐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로비로 들어갔다. 태호가 카운터에서 졸린 눈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지은 오늘 좀 피곤해 보여. 태호가 말했다.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 혹시 이동현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태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동현, 그게 누구야?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김씨가 만났던 그 정장. 난 혹시 그 사람 아니야? 태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글쎄, 이름은 모르겠지만 김씨가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좀 긴장한 것 같았어. 한 번은 밤늦게 사무실에서 돈 얘기하는 거 들었어. 뭔가 수상했지.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돈 얘기 무슨 내용이었어? 태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냥 계좌 정리니 뭐니 그런 말 했던 것 같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고마워, 태호. 그녀는 카운터 뒤로 돌아가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정리한 노트와 송장 더미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다시 노트를 펼치고 이동현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 성진 솔루션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번호를 찾아보았다. 몇 시간 뒤 그녀는 작은 단서를 찾았다. 성진 솔루션은 서류상으로 존재했지만
그 뒤에는 더 큰 회사, 웨스트리지 스트래티지라는 이름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이사 명단에 이동현의 이름이 있었다. 지은은 노트에 그 이름을 굵은 펜으로 적었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이 이름이 그녀를 얼마나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일지. 그날 오후 한성인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주방의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났다. 수진이 문을 열었을 때 안에 모든 음식이 녹아 있었고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수진은 지은을 불렀다. 지은 이거 봐. 갑자기 왜 이래? 지은은 주방으로 달려가 상황을 확인했다. 냉장고는 멀쩡하게 작동하던 것이었는데 갑자기 전원이 나간 듯 했다. 그녀는 전기기사를 불렀지만 기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이건 누가 고의로 선을 건드린 것 같아요.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다. 고의로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가 플러그를 뽑고 배선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지은은 주방을 나와 로비로 돌아갔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를, 아니 이 호텔을 노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 나 좀 도와줄 사람 알아?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 친구 민서 기억나? 기자야. 독립언론에서 일하는데 이런 거 파헤치는데 도가 텄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락처 줘. 지금 당장 필요해. 몇 시간 뒤 지은은 이태원의 작은 카페에서 민서를 만났다. 민서는 3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고 노트북과 수첩을 늘 들고 다녔다. 그녀는 지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돈이 새고 있고 그 뒤에 이동현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민서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송장과 노트를 보여주었다. 이거 그냥 실수가 아니야. 누군가 이 호텔을 이용해서 돈을 세탁하고 있는 것 같아. 민서는 송장을 훑어보며 말했다. 이동현 이름 익숙해. 부동산 업계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야. 하지만 깨끗한 사람은 아니지. 이런 거 파헤치려면 증거가 더 필요해.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내가 더 찾아볼게.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 지은. 이런 사람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아. 다음 날 지은은 호텔로 돌아가 사무실의 모든 서류를 다시 뒤졌다. 그녀는 오래된 캐비닛에서 녹슨 열쇠를 발견했다. 그 열쇠는 로비 뒤쪽의 작은 창고 문을 열었다. 창고 안에는 먼지 쌓인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장부들이 있었다. 디지털 기록에는 없는 거래 내역들이었다. 수백만 원, 때로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성진솔루션과 다른 회사들로 송금되었다. 지은은 장부를 스캔해 민서에게 보냈다. 민서는 곧바로 답장했다. 이거 대박이야. 이건 그냥 부정회계가 아니야. 돈 세탁이야. 지은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태원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호텔을 운영하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전쟁에 뛰어든 것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호텔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스마트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너무 깊이 파지 마. 이건 너한테 너무 큰 게임이야. 그녀는 문자를 읽으며 숨을 멈췄다. 번호는 차단되어 있었고 발신자를 추적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문자를 지우지 않고 저장했다. 이건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호텔로 출근하며 수진과 태호를 로비로 불렀다. 그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성진솔루션 이동현, 그리고 돈 세탁의 흔적들. 수진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지은, 이거 진짜 위험해. 우리 그냥 경찰에 넘기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증거가 부족해. 그리고 경찰이 이걸 진지하게 볼지도 모르고. 태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우리 뭐해? 그냥 이대로 두는 거야.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우리가 이걸 파헤쳐. 이동현이 누군지, 그리고 왜 이 호텔을 노리는지 알아내야 해. 수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 진짜 고집 세다. 하지만 나도 같이 할게.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 호텔 우리 집 같은 거잖아. 지은은 그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호텔에 주문한 식자재 배달이 갑자기 취소되었다. 공급업체는 전화로 계약 문제라며 모호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서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렸다. 민서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동현 같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 겁주고 방해하고 결국 포기하게 만들지.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포기 안 해.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계속 증거 모아. 내가 기사로 터뜨릴 준비할게. 그날 밤 지은은 사무실에 남아 장부를 다시 검토했다. 그녀는 이동현의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며 그의 행적을 추적했다. 몇 시간 뒤 그녀는 작은 단서를 찾았다. 이동현은 웨스트리지 스트래티지의 주요 주주였고 그 회사는 이태원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소규모 호텔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의 사진을 발견했다. 날카로운 눈빛, 완벽한 정장, 그리고 차가운 미소. 그녀는 그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태호가 말한 정장난이 바로 그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은은 사진을 저장하고 노트에 적었다. 이동현, 웨스트리지 스트래티지 한성인의 돈세탁 주도. 그녀는 사무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태원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그 불빛이 다르게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도시의 불빛이 아니라 그녀가 싸워야 할 어둠 속의 등불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호텔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또 한 번 문자를 받았다. 마지막 경고다. 멈춰. 지은은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은 단단했다. 그녀는 이태원의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성인의 로비는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빛났다. 오래된 샹들리에는 깨끗이 닦여 반짝였고 낡은 카펫은 부드러운 회색 타일로 교체되었다. 벽에는 이태원의 오래된 골목과 시장을 담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공기에는 레몬과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지은은 카운터 뒤에 서서 새로 설치한 커피 머신을 조작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변화는 지난 몇 주 동안 그녀와 직원들이 함께 만든 기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동현과 그의 돈세탁 네트워크. 그리고 그녀가 받은 그 섬뜩한 문자들. 민서의 기사가 터지기 전 한성인은 단순히 망해가는 호텔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사 덕분에 이태원 전체가 한성인을 주목하고 있었다. 민서의 기사는 제목부터 강렬했다. 이태원 중심의 호텔 수백억 원대 돈세탁 허브로 드러나. 기사는 성진솔루션과 웨스트리지 스트래티지의 연결, 고리 이동현의 이름, 그리고 한성인의 손으로 쓴 장부에서 발견된 송금 내역을 상세히 다루었다. 기사가 온라인에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한성인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다. 지역 언론, 블로거, 심지어 오래전 이 호텔에 묵었던 손님들까지 연락을 해왔다. 어떤 이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어떤 이는 지은의 용기에 감동받았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은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으며 생각했다.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하지만 어쩌면 이게 내가 필요한 거였을지도. 민서의 기사는 단순히 진실을 드러낸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태원의 지역 주민들이 한성인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근처 카페 주인은 커피 원두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골목시장의 할머니들은 직접 만든 김치와 반찬을 가져왔다. 심지어 이태원에서 자란 젊은 예술가들이 로비벽에 벽화를 그리겠다고 나섰다. 지은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곧 이 모든 지원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한성인을 단순한 호텔이 아닌 이태원의 심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심장이 뛰기 시작하자 어둠도 더 가까이 다가왔다. 기사 공개 후 며칠 뒤 이동현이 한성인에 나타났다. 그는 로비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마치 이곳이 자신의 소유인 양 당당했다. 그의 정장은 완벽하게 맞춰 입었고 콜로뉴 향은 로비를 가득 채웠다. 지은은 카운터 뒤에서 그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태호는 카운터 옆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수지는 주방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동현은 카운터로 다가가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최지은 씨 맞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협이 깔려 있었다. 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당신이 이동현 씨. 이동현은 가볍게 웃었다. 내 이름이 기사에 실렸으니 아는 게 당연하겠지. 그는 로비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이곳 꽤 바뀌었군요. 당신이 꽤 애쓴 모양이야. 지은은 그의 말을 무시하며 말했다. 여기서 뭘 원하는 거죠? 이동현은 카운터에 한 손을 얹으며 몸을 살짝 기울였다. 직설적이군. 좋아. 나는 당신이 멈추길 바래. 그 기사, 그 장부, 그 모든 소란. 다 멈춰. 지은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멈추라고. 당신이 이 호텔로 돈 세탁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동현의 미소가 굳어졌다. 증거.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력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 텐데. 나 같은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지. 이태원의 작은 호텔 주인. 당신이 뭘 얻으려고 이 싸움을 시작한 거지.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나는 이 호텔을 지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망치게 두지 않을 거고. 이동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용감하군. 하지만 용감함은 때로 바보 같은 선택을 만들지. 그는 주머니에서 검은 명함을 꺼내 카운터에 놓았다. 이름과 금색 L만 새겨진 명함이었다. 잘 생각해, 지은 씨. 이건 게임이야. 그리고 당신은 아직 규칙도 모르고 있어. 그는 로비를 나갔다. 문 위의 종이 날카롭게 울렸다. 지은은 명함을 손에 들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수진이 주방에서 뛰어나와 말했다. 지은, 저 사람 뭐야, 완전 무서웠어. 태호도 다가와 말했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그녀는 명함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민서에게 보낸 장부 스캔본과 그녀가 정리한 노트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민서에게 전화했다. 민서, 이동현이 방금 여기 왔어. 민서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뭐 직접 왔다고 뭐라고 했어? 지은은 명함과 그의 말을 설명했다. 민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건 좋은 신호야. 저들이 겁먹었다는 뜻이야. 하지만 조심해, 지은. 이제부터 더 세게 나올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하지만 나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두 번째 기사 준비할게. 이번엔 더 세게 치자. 그날 밤 지은은 호텔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한 번 문자를 받았다. 마지막 기회다. 멈추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그녀는 문자를 저장하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태원의 골목은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는 그녀를 짓누르는 대신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지은은 직원들을 로비로 모았다. 수진태호 그리고 청소 담당인 은주가 그녀 앞에 섰다. 지은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동현 돈 세탁 그리고 그녀가 받은 위협들. 은주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지은 씨, 이거 너무 위험해요. 우리 그냥 다 그만두는 게 낫지 않아요.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두면 이 호텔은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이동현 같은 사람들이 이태원을 더 망칠 거예요. 수진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지은 말이 맞아.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 호텔은 그냥 돈 세탁 기계로 남아.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할게. 이 호텔 우리 집 같은 거잖아. 지은은 그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주말 한성이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은은 직원들과 함께 간판을 바꿨다. 새 간판에는 해바라기 하우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모두가 속할 곳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태원의 주민들이 간판 제막식을 보러 모여들었다. 수진은 직접 만든 떡을 나눠주었고 태호는 지역 뮤지션 친구들을 불러 재즈 공연을 열었다. 지은은 새 간판을 올리며 말했다. 이곳은 더 이상 그냥 호텔이 아니에요. 이태원의 집이에요. 군중이 박수를 쳤다. 그 순간 지은은 이 모든 싸움이 가치 있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지은은 강준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지은 씨 기사 봤습니다. 당신이 한 일 대단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호텔 왜 저한테 주신 거죠? 당신도 이 비밀들 알고 있었잖아요. 강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난 그걸 외면했어요. 당신이라면 다를 거라 생각했어요.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이제라도 도와주세요. 이동현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강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보입니다. 이동현의 약점, 그의 네트워크. 내 변호사가 자료를 보낼 겁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이건 내 싸움이에요. 당신이 시작한 걸 내가 끝낼 거예요. 전화를 끊은 지은은 사무실로 돌아갔다. 강준호의 변호사가 보낸 자료는 이동현의 은행 계좌 내역과 웨스트리지 스트래티지의 해외 송금 기록을 포함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 자료를 민서에게 보냈다. 민서는 곧바로 답장했다. 이거면 끝끝낼 수 있어. 다음 기사로 이동현을 완전히 무너뜨리자. 그 주말 해바라기 하우스는 첫 번째 커뮤니티 행사를 열었다. 로비는 이태원 주민들로 가득 찼다. 지역 상인들이 음식을 가져왔고 아이들이 로비에서 춤을 췄다. 수진은 주방에서 불고기와 김밥을 만들었고 태호는 음향 시스템을 관리했다. 지은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문득 이곳이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는 집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행사 중간 민서가 지은을 찾아왔다.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지은 두 번째 기사 초안 완성했어. 이거 터지면 이동현은 끝장이야. 지은은 노트북을 보며 말했다.
고마워, 민서.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겠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야. 하지만 이건 큰 한방이야.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치자. 행사가 끝난 후 지은은 로비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새 간판을 바라보았다. 해바라기 하우스. 그 이름은 그녀가 이태원에서 자라며 늘 동경했던 꽃에서 따온 것이었다. 해바라기는 언제나 태양을 향했고 그녀는 이 호텔이 이태원의 태양이 되길 바랐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태원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그녀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호텔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또 한 번 문자를 받았다. 너는 끝났어.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문자를 저장하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태원의 골목을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해바라기 하우스의 로비는 이제 이태원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새로 칠한 벽은 따뜻한 크림색으로 빛났고 지역 예술가들이 그린 벽화는 골목길의 생기를 담아내고 있었다. 로비 한쪽에는 커뮤니티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일요일시, 낭독회 수요일, 독서 모임 금요일, 오픈 마이크 같은 행사 일정이 적혀 있었다. 지은은 카운터 뒤에서 새로 도착한 커피 원두 상자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성인은 망해가는 호텔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집이었다. 이태원의 주민들은 해바라기 하우스를 골목의 등불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로비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침이면 근처 시장의 할아버지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고 오후에는 아이들이 숙제를 하러 왔다. 심지어 옆 가게의 꽃집 아줌마가 점심시간에 수진과 도미노 게임을 하러 들르기도 했다. 지은은 이 모든 변화를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이태원의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길 바랐던 때를 떠올렸다. 이제 그녀는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도 어둠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다. 이동현의 네트워크가 무너진 후 한동안 위협은 멈춘 듯했다. 경찰은 민서의 기사와 지은이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여러 명을 체포했고 웨스트리지, 스트래티지의 계좌는 동결되었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다. 이런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늘 경계하며 로비의 새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고 밤늦게 호텔을 잠글 때마다 문자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예감이 현실이 되었다. 지은은 로비를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중 태호가 급하게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은, 누가 이거 두고 갔어? 그는 검은 봉투를 내밀었다.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봉투에는 그녀의 이름 최지은 이 은색 잉크로 쓰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너는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우리는 기다린다. 서명은 없었다.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숨을 멈췄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가방에 넣고 태호에게 말했다. 누가 이걸 줬어?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남자였어. 그냥 봉투 주고 바로 나갔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고마워, 태호. 그녀는 사무실로 들어가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 서랍에는 이동현의 명함과 이전에 받은 문자 캡처들이 이미 쌓여 있었다. 그녀는 민서에게 전화했다. 민서 또 편지 왔어. 민서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저들은 겁주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이건 좋은 신호야. 저들이 약해졌다는 뜻이야.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더 세게 나가야지.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 이번엔 돈 세탁 이야기가 아니라 너에 대한 기사를 쓸게. 이태원의 영웅 최지은. 지은은 웃음을 터뜨렸다. 영웅이라니 오글거려. 하지만 민서의 말은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 다음 날 민서의 새 기사가 공개되었다. 제목은 해바라기 하우스 이태원의 집을 되살린 여인이었다. 기사는 이동현의 범죄를 다시 언급했지만 이번엔 지은과 해바라기 하우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녀가 어떻게 한성인을 되살렸는지, 어떻게 이태원의 주민들을 하나로 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과 노인들이 이곳에서 새 삶을 찾았는지. 기사는 바이럴로 퍼졌다. 이태원뿐 아니라 서울 전역, 심지어 해외에 사는 이태원 출신 주민들까지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 공개 후 해바라기 하우스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역 기업들이 후원을 제안했고 한 고등학교 동창회는 벽화를 그리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보냈다. 심지어 이태원에서 자란 은퇴한 판사가 편지와 함께 기부금을 보냈다. 이 골목의 가치를 되찾아준 여인에게. 지은은 그 모든 지원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호텔 주변에 보안 등을 설치하고 지역 안전 순찰대와 협력해 밤 시간대의 순찰을 강화했다. 태호의 제안으로 그녀는 주말마다 기본적인 호신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단단해지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로비에서 커뮤니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해바라기 하우스의 첫 공식 갈라였다. 이태원의 생존과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지역 상인들이 음식을 기부했고 뮤지션들이 무료로 공연을 했다. 로비는 아이들과 어른들로 가득 찼다. 수지는 주방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만들었고 태호는 음향을 관리했다. 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종이 등을 만들었다. 지은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문득 이곳이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가족이 모이는 집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행사 도중 낯선 여성이 지은을 찾아왔다. 그녀는 70대쯤으로 보였고 은빛 머리와 우아한 옷차림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최지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구신지 여인은 미소를 지었다. 황수영입니다. 이동현의 어머니예요. 지은은 순간 얼어붙었다. 황수영은 지은의 표정을 읽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아들을 변호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한 일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호텔이 어떻게 변했는지 봤죠.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오신 건가요? 황수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다. 이건 제 남편의 유품이에요. 그는 이태원에 저렴한 주택을 짓는 건축가였죠. 당신이 하는 일이 그가 꿈꿨던 일이에요. 그녀는 주머니를 건넸다. 안에는 1천만 원짜리 수표와 짧은 메모가 있었다. 제거는 파괴보다 어렵다. 하지만 당신 손에서 나는 그것이 오래갈 것이라 믿는다. 지은은 수표를 보며 말을 잃었다. 황수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현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를 멈췄으니 이건 작은 보답이에요. 그녀는 지팡이를 짚으며 로비를 나갔다. 지은은 수표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했다.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옥상 정원 커뮤니티 도서관. 갈라가 끝난 후 지은은 로비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새 간판을 바라보았다. 해바라기 하우스. 그 이름은 그녀가 이태원에서 자라며 사랑했던 꽃에서 따온 것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태원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호텔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뭔가 큰 걸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은아, 너 항상 큰 거 했어. 그냥 이제 세상이 그걸 본 거야. 지은은 눈물이 고였지만 웃었다. 고마워, 엄마. 다음날 지은은 사무실에서 새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 그녀는 썼다. 해바라기 하우스는 단순한 호텔이 아니다. 모두를 위한 문을 여는 곳이다. 그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태원의 골목은 여전히 살아숨 쉬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해바라기 하우스는 이제 그녀의 것만이 아니었다. 이태원 모두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